때는 2006년 6월 20일 이런 신고가 들어옵니다. 여기 경부고속도로인데요. 이거 아무리 봐도 사람 뼈 같은데 빨리 와서 이것 좀 보세요. 신고자는 고속도로 갓길을 청소하던 환경위원이었는데요. 가드레일 안쪽에서 두개골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두개골을요? 야, 이 청소하다 보면 이게 무슨 일이야? 만약에요, 이 환경미화원의 시선이 그 두개골을 놓쳐버렸었다면 이 사건은 영영 해결할 수 없는 미제 사건이 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이고, 진짜 고속도로 바로 옆이네요, 진짜로. 네. 숲속 같은 데인데? 아, 저기서. 여기서 발견된 거야, 시신이? 저기를 어떻게 들어가? 근데 저기가 바로 옆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좀 들어가야 되는. 그리고 차도 아까 보니까 엄청 쌩쌩 달리던데. 예. 근데 저기서 어떻게 사람뼈가 나왔죠? 참. 근데 두개골이면 백골 상태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네요. 이미 좀 시간이 지난 사건이 언제 벌어졌는지도 알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두개골이신 거잖아요. 혹시 현장에서 다른 뼈들은 혹시 없었나요? 찾았습니다. 20cm 깊이 땅속에서 나머지 뼈들을 찾았는데요. 하반신은 비교적 깊게, 상체는 얕게 묻혀서 불행 중 다행히도 모두 수습이 가능했고요. 두개골만 야생동물들이 파헤쳐 땅 위로 드러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두개골만 나왔던 거구나. 근데 20cm면은 진짜 대충 급하게 묻은 것 같은데. 그쵸, 이제 딱 이 정도인데 그냥 얕게. 근데 백골이면은 신원이 파악이 어렵지 않아요? 시신이 땅속에 온전히 묻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속옷이나 옷, 신발 등이 같이 발견되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구나. 같이 썩었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렇게 소실될 수는 없어요. 아마도 이제 나체 상태로 매장이 된 걸로 보여지는데 시신이 발견이 돼도 나체 상태이기 때문에 신원 확인을 지연하기 위해서 그런 상태로 매장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신원 파악 못하게 알몸으로. 네. 근데 나체 상태로 안 매장한 거면 성범죄 피해자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상태로서는 치아나 골반뼈 정도로 연령, 성별 이 정도만 구분할 수 있는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예전에도 비슷하게 밝혀진 사건이 있었잖아요. 혹시 뭔가 나왔나요? 나오긴 나왔습니다. 부검 결과 180cm 정도의 키에 30, 40대 남성으로 나왔는데요. 가슴을 둘러싼 흉곽의 크기가 상당히 큰 걸로 봐서 건장한 체격일 걸로 예상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흉곽이 크다는 거는 정말 덩치가 있고 건장한 남성이라는 거잖아요. 180cm에 야, 그런 남성을 어떻게 나체 상태로 안 매장을 했을까요? 쉽지 않았을 텐데. 혹시 부검에서 사인으로 추정될 만한 게 나오진 않았나요? 전혀 나오질 않았습니다. 노출돼 있던 두개골은 동물에게 훼손된 상태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웠고 나머지 유골 중에 금이 가거나 타격흔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그런가. 사인도 할 수 없는. 야, 이거 어떡하냐. 그런데요, 고비 때마다 물고가 트이는 상황들이 하나씩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놀랍게도 유골을 확인한 국가수에서 피해 남성의 무릎뼈 안쪽에 있는 DNA를 채취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가출이나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을까요? 대조해 보면 누군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신이 발견된 곳이 경부고속도로였잖아요. 네. 부산을 기점으로 울산을 지나 경주로 가는 방향에서 발견된 거였는데 피해자가 어느 지역 사람인지 어디에서 범행을 당해 고속도로 갓길에 버려지게 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DNA 대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네. 그렇다고 전국을 다 할 수는 없고. 그렇죠. 전국으로 다니는 고속도로니까. 아, 그러네. 특정할 수가 없네. 진짜로 전국 실종자들을 전부 확인하다 시간이 오래 걸린 건 아니에요? 일단 경부고속도로 끝점인 부산부터 울주, 경주를 중심으로 범위를 점점 넓혀가면서 가출이나 실종 신고된 비슷한 연령대의 남성들의 가족을 만나 일일이 대조를 맡겼는데요. 그 사이 저는 울주경찰서에서 울산지방청 광역수사대로 발령을 받아 근무지를 옮기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아이. 야, 하필 이 와중에 형사님이 지방청 광수대로 또 이동을 하시다니. 사건을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운명이었을까요? 근무지를 이동한 김영사님 손에 어딘가 모르게 수상한 사건 하나가 손에 쥐어집니다. 수상한 사건이요? 무슨 사건인데요? 광수대에서는 울산에서 벌어진 모든 강력 사건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울산 남부경찰서 강력팀에서 몇 달간 수사하던 실종 사건 하나가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아, 울산의 모공파라는 조직폭력단체의 넘버 3였습니다. 실종자가 아, 그 당시에 조직폭력배의 넘버 3. 넘버 3면 뭐 행동대장 정도 되는 거 아닌가? 아, 그쵸. 넘버 3면. 음, 아, 근데 이게 목공파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유명한 것 같기도 하고요.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요. 들어봤죠, 저는. 이 목공파는요, 최근까지도 종종 뉴스에 이름이 올라온 조직폭력 단체입니다. 2022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저 그냥 뭐 차를 그냥 막 부시잖아요. 그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저렇게. 그래,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뭐야. 어머. 아이고, 그냥 무차별적으로. 대낮에 이게 뭐하는 길거리에서. 한복판에. 뭐야. 저거 그냥 지나가는 차 아니에요? 아, 뭐야. 무차별로 저렇게 폭행을 하고 있네. 어머. 그냥 어깨가 부딪힌 시민을 그냥 폭행하는 거야, 저렇게? 말리는 시민까지? 이야. 작년이네, 이거는? 그래서 2023년에 검거를 했습니다. 임시감으로 세 분한테 부탁하겠습니다. 무법천지죠, 무법천지. 그러니까. 에휴. 참. 아니, 유골이 발견된 건 2006년 6월이잖아요. 그렇죠. 야, 강력팀에서 수사한 거 보면은 그때도 좀 문제가 좀 많았나 봐요. 네, 당시 울산에 2개의 큰 조직 폭력 단체가 있었는데요. 하나가 목공파, 다른 하나가 신역전파였습니다. 둘 다 80년대 후반부터 결성된 조직이었는데 두목들이 나이가 먹다 보니까 젊은 조직원들끼리 신흥 세력을 만들려는 움직임도 있었고 중간 보수급들은 새로운 사업에 눈을 돌리는 중이어서 두 조직 모두 와해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던 것 같긴 한데. 네. 당시에 그 목공파 넘버 3는 누가 실종 신고를 했던 상황인 거예요? 실종자의 아내였습니다. 2005년 8월 9일이었고요. 남편의 휴대전화가 2주 정도 꺼져 있는 상황이라면서 신고를 해온 거죠. 10개월 전에 실종 사건이요? 그렇죠. 근데 전화가 2주 정도 꺼져 있었어요? 신고가 그럼 좀 늦었네요. 그러네. 아니면 그 부인 입장에서는 남편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알고 하면 그냥 조직 간에 문제가 좀 있고 조금 숨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듣다 보니까 좀 신고가 늦었던 건 아닐까요? 그러면 김 명사님이 사건 기록을 볼 때까지도 못 찾은 상태였나 보네요. 맞습니다. 가영팀에서 몇 달 동안 계속 그 뒤를 쫓았는데 행방이 확인이 안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보통 형사들이 관할 조폭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저도 그 목공파의 넘버 3를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키가 크고 덩치가 상당했던 기억이 나는 겁니다. 아, 보신 적이 있구나. 그래, 그 유골도 키가 한 180에 건정했다고 네. 추정했으니까. 그렇죠. 야, 그게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난 거네요. 이게 10개월 전에 사라진 거면 그 사이엔 충분히 100골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럼 저도 이제 조직원들은 또 알고 있었을 텐데요. 모른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봄부터 관리했던 업소에 드문드문 나오더니 여름부터는 아예 종적을 감춰서 조직원들이 백방으로 찾아다녔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실종 신고 들어왔을 무렵부터 계속해서 종적을 감추고 안 보였던 거네요. 야, 그러면 진짜 그 백골 시신이 넘버 3인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있죠. 김영사님은 목공파 넘버 3의 가족 관계를 파악한 후에 실종 신고를 했던 아내분에게 전화를 겁니다. 아까 전에 그 무릎뼈 뒤에 나왔던 그 DNA DNA. 아, DNA. 가족. 맞춰보면 되겠네. 맞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걸로 확인돼서 상황을 설명하고 칫솔을 가져다 줄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바로 가져다 줬습니다. 며칠 후에 국가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일치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 맞았구나. 야, 그럼 그 넘버 3 맞네. 그렇죠. 만약에 신원을 확인도 못했으면 미제 사건으로 그렇죠. 그냥 뭉칠 뻔한 건데 형사님이 광스로 가서 그 사건 서류를 본 게 이렇게 지금 연결된 거잖아요. 그렇네. 아내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남편이 실종되기 직전에 사춘기에 접어드는 자녀 때문에 조직 생활을 정리하고 착실히 살겠다고 약속을 했었다고 했습니다. 떳떳한 아버지로는 살고 싶으셨던 모양이네요. 이제 아이들이 크면서 이제 아버지의 그 일하는 거를 보게 되잖아. 알게 되면은 이제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그 라이벌 조직과의 그 권력 다툼을 벌이다가 만약에 살해를 당한 거면 관리하던 형사님들이 모르지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 사건은요. 조직 폭력배들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뭐야? 지금부터 백골 시신으로 발견된 조직의 넘버 3를 박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했던 그런 조직 간의 세력. 그런 다툼이 아니었네. 어? 야, 이거 또 반전이네.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이 된 상황이었던 거죠? 박 씨의 마지막 기지국 위치부터 확인을 했었는데요. 아내가 신고했던 것처럼 남편 박 씨의 전화가 꺼진 시점도 신고 2주일 전인 2005년 7월 27일로 나왔는데 마지막 위치가 사업을 준비하면서 아내와 따로 살았던 오피스텔 인근으로 파악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내부에 루미놀을 뿌려봤는데 생활 반응 정도만 미미하게 확인돼서 살해 현장으로 보이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피스텔에서 뭔 일이 벌어진 건 아닌가 보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흉기로 꼭 살해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혈흔이 안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죠. 특히 이제 뼈에 뭐 타격 흔적이 없다는 걸 보면 다양한 다른 방법으로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혈흔 반응이 없다라고 해서 범행 현장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사건이 아주 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시신으로 발견된 박 씨와 아주 가까운 사이였던 또 한 명이 홀연히 사라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또 사라져요? 아주 가까운 사람인데 사라졌다? 그게 누군데요? 박 씨가 실종 직전까지 고등학교 때 선배인 친한 형과 오피스텔에서 같이 살면서 사업을 함께 준비 중이었는데요. 이 형이란 사람의 행방이 불분명했습니다. 언제부터요? 우연이었던 건지는 정확히 확인이 어려웠지만 실종 신고 당일날 중국으로 출국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전 수사팀이 수사를 하는 동안에도 제가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수사를 재개했을 때까지도 그 사람이 입국한 게 확인이 안 됐습니다. 중국으로 간 이후로 쭉? 설마 또 중국에서 박씨처럼 무슨 일 당한 거 아닌가? 그 형이라는 사람이 박 씨를 살해를 하고 아예 작정하고 중국으로 도주를 한 걸 수도 있잖아요. 야,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고등학교 때 선배라면서요. 사업도 이제 같이 같이 준비하고 하려고. 있었고 예. 뭔가 사업을 시작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가로채서 죽이고 뭐 살해를 하고 뭐 돈을 갖고
근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사업을 준비하던 중이라면 사업 자금을 노린 범행일 수도 있지 않나. 근데 박 씨의 돈을 노린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친한 형한테 사망한 박 씨가 갚을 돈이 있었거든요. 사망한 박 씨가 얼마나 빌린 건데요? 약 6천만 원 정도였는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망한 박 씨가 빌린 게 아니라 박 씨의 아내가 빌린 거였습니다. 아내가 가게를 내면서 사채를 썼는데 사채업자가 돈을 받으러 여러 차례 아내를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채무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를 남편인 박 씨가 아내에게 듣고 해결하려고 갔다가 사채업자를 만났는데요. 그게 바로 남편 박 씨의 고등학교 때 선배였다고 했고요. 그러면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가 박 씨랑 사업을 준비했던 친한 형이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참 좋은 만남인지는 모르겠는 게뭐 사채업자랑 넘버3랑 어떻게 만나 사업을 도모하는 건데 그렇죠. 그럼 뭔가 불법적인 일을 손에 대고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아내는 뭐 몰랐다고 하던가요? 그 친한 형이란 사람이 사채를 그만둔 지는 오래됐다고 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자금으로 남들 보기에 떳떳한 일을 해보자며 자신의 남편한테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떳떳한 일. 아내가 빌렸던 그 돈은 갚긴 갚았나요? 아내에게 확인해 봤더니 갚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남편의 연락이 안 됐던 그 무렵 사채업자인 형이 찾아와 자신도 박 씨랑 연락이 안 돼 불안하다며 차용증을 다시 써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이 해결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연락이 통 안 되니까 발마동동거리고 있었다고 했고요. 그렇게 되면 그 친한 형이 박 씨를 어떻게 했을 리는 더더욱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 사망하면 진짜 영영 돈을 돌려받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중국으로 가서 이 행적조차 확인이 안 되는 거는 좀 이상하긴 하고요. 중국으로 간 시기도 어떻게 보면 좀 수상하고요. 근데 정말 이상한 거는 지금 그 아내한테 써달라는 차용증이에요. 사실 애초에 돈을 빌린 사람이 아내잖아요. 남편이 연락이 두절되고 사라진 그 시기에 갑자기 나타나서 다시 차용증을 써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박 씨한테는 영원히 돈을 못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아내한테 이 차용증을 통해서 그냥 쐐기로 박아 놓으려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죠. 차용증. 아, 박 씨한테 못 받을 걸 알고. 차용증. 그러네, 차용증. 그 시기가 너무 묘하게. 그렇지. 이게 차용증을 다시 쓸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자, 지금부터 피해자와 함께 사업을 준비하면서 살았다고 했던 이 친한 형 최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최 씨에 대해서 뭔가를 또 찾아내신 건가요? 네, 출국하기 전에 혹시 중국으로 가려고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 씨 통장 거래 내역을 털어봤는데 수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겁니다. 중국으로 갈 사람이 갑자기 냉장고를 사질 않나. 심지어 박 씨의 휴대전화 전원이 꺼진 그 다음 날 중고차를 샀다가 출국 전날에 또 급하게 대판 겁니다. 12일 만에요. 야, 이 냉장고를 왜 산 거야? 이전 수사팀도 중고차를 샀다가 급히 대판 게 수상해서 중고차 매매업체에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차가 어디로 움직였는지 도로 CCTV를 확인했었는데요. 중고차를 산 다음 날 경부고속도로를 탄 게 나옵니다. 경부고속도로요? 그것도 울산에서 출발해서 경주를 지나 포항을 갔다가 돌아온 것까지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그것도 울산에서 경주 방향으로? 거기가 시신이 발견된 곳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야, 그러면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서 중고차 샀다는 얘기 아니에요? 산 거죠. 그렇죠. 자기 차가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렌트카보다는. 왜냐면 지금 박 씨 전화가 꺼져 있던 게 27일이고요. 그 다음날 중고차를 샀으니까 28일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 29일 날 시신을 유기하러 가는 거네요.
근데 그때 이 수사팀이 이런 정황을 다 파악했는데 왜 그 수사가 더 진행이 안 된 거죠? 시신이 안 나왔잖아요. 살해까지 예측하기 어려웠고 그 차량이 왜 경부고속도로를 달렸는지 최 씨도 이미 중국으로 가버린 후라서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 시신이 안 나왔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냥 뭐 차 중고차 사서 어제 갔다 왔어요. 하면 그냥 그게 끝인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기까지 확인한 게 실종 신고가 들어온 지 1년이 지났을 무렵이었거든요. 이전 수사팀이 열심히 수사를 해놓은 당시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사건의 윤곽을 세울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야, 그러면은 친한 형이라는 최 씨는 1년이 지난 그때까지도 중국에서 불법 체류자 신세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그 넓은 땅에 사람도 많은 중국에서 그걸 어떻게 찾냐고. 자, 그런데 형사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셨죠. 중국 고관에 최 씨에 대한 적색 수배를 요청을 했고요. 과거 수사팀이 수사한 자료를 다시 들여다보는데요. 아주 가까운 데에서 범인의 꼬리를 잡습니다. 최 씨에 대해 조사한 걸 보니까 키가 170cm 정도의 굉장히 왜소한 체격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혼자서 시신을 유기하는 건 어렵겠다 판단하고 최 씨의 통신 내역 자료를 쭉 훑어봤는데요. 그 중고차가 경부고속도로를 갔었던 그 시기를 전후로 자주 통화한 전화번호 2개가 있는 겁니다. 그 29일 오전에 세 사람이 통화를 주고받더니 오피스텔 인근 기지국에 같이 잡힌 게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6일 날 오전에 셋이 만났다? 그 두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최 씨보다 10살 정도 어린 30대 중반의 남성들이었습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두 사람을 불러서 최 씨와의 관계를 물어봤더니 한 동네에 나고 자란 친한 형이라고 했습니다. 친한 형이 또 나오네. 그러니까 이제 친한 형이라는 소리가 예사롭게 들리질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친한 사이면 두 사람은 최 씨가 어디 있는지도 알겠네요. 모른다고 했습니다. 중국어로 일하러 간다는 얘기를 듣긴 들었다고 했고요. 29일 날 오전에 만났던 건 인정하던가요? 네, 최 씨가 이사 가기 전에 처분해야 될 것이 많은데 너무 무거워서 혼자 옮기기 힘들다며 도와달라고 해서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그게 냉장고 박스였다고 하는 겁니다. 냉장고 박스. 그런 용도가 최 씨가 있었구나. 냉장고 샀다고 그랬잖아요. 냉장고 박스. 그러니까 그걸 왜 샀을까 생각했는데 뭐가 있는지를 또 몰랐다고 하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못 봤다고 했습니다.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두 사람이 공범인 걸 완전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서 냉장고 박스가 나오지 않았다는 건 분명 박스에서 시신을 꺼냈다는 건데 유기 당시까지 시신이 있었던 걸 몰랐을 리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렇네. 몰랐을 리가 없죠. 만약에 몰랐다면 박스채 묻혀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네. 나체로 그냥 발견했는데. 그렇죠. 자백을 받으셨나요? 받아냈습니다. 이사를 도우러 간 건 맞는데 가니까 뭔가 썩는 냄새에 폐냄새까지 확 나더랍니다. 그래서 뭐냐고 물으니까 자기가 어쩌다 사람을 살해하게 됐다며 옮기는 걸 도와달라고 사정해서 어쩔 수 없이 같이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자, 이렇게 공범들의 자백으로 최 씨가 피해자를 살해한 후에 친한 동생들까지 끌어들여서 시신을 유기했다. 그는 사실까지 모두 밝혀내게 됩니다. 그때가 실종 신고가 들어온 지 1년 5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고 합니다. 잠깐만. 나 이제 사건이 마무리되나 했더니 아까 3년 4개월 걸렸다고 했는데 네, 그럼 아직 1년 몇 개월이 남은 거네요? 지금 이 시점부터 또? 그렇죠. 야, 이게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최종 검거까지 뭐 한 1년하고도 10개월이 더 남은 거죠. 어? 아니 이제 검거하면 아니 자백까지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건 이 공범들의 자백. 알겠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있잖아요 지금. 네. 최 씨는 그럼 어떻게 체포를 하게 된 거예요? 저는 그때
1년 7개월 후면 제 발로 최 씨가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제발로요? 그것도 시기를 딱 지금 말씀하셔서 다음에 여름이죠. 중국 베이징에서 올림픽이 열릴 예정이었거든요.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중국 정부가 불법 체류자를 싹 골라내서 본국으로 추방할 거라고 봤던 겁니다. 올림픽. 네. 야, 그것까지 내다보신 거예요? 우리 김영사님이 올림픽이 열릴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리실 분이 아니죠. 아니겠죠. 살인범인 최 씨가 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제 발로 들어올 수 있도록 최 씨의 초중고 동창 또 고향 지인들 과거에 헤어진 여자친구까지 싹 다 수소문해서 강력한 경고를 날립니다. 강력한 경고요? 뭔가 그 사람 흔들 수 있는 무슨 뭔가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 같은데. 그렇죠. 비슷합니다. 지인들한테 혹시나 최 씨한테 연락이 오면은 만약에 올림픽 때문에 중국에서 추방돼서 돌아오면 자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죗값 단단히 치러야 할 거다. 어차피 중국에 있는 동안엔 공소시효도 정지된 상태니까 제발로 들어와라. 반드시 잡히게 돼 있다는 말을 꼭 전하라고 했습니다. 최식회에 들어가게. 베이징 올림픽 폐막을 4일 앞둔 날 김영사님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개막도 아니고 폐막 4일 전? 최 씨였나요? 저는 누군지 너무 궁금한데. 네, 누구였나요? 최 씨의 고등학교 친구였습니다. 네. 중국에 있는 최 씨가 곧 자수하러 한국에 들어오겠다고 했다는데요. 왜 올림픽 다 끝날 무렵에 뒤늦게 연락을 한 걸까 의아했는데 전화가 아니라 편지를 보낸 거였습니다. 편지를 보냈다고요? 네. 편지면은 올림픽 전에 이미 보냈겠네요. 야, 그러면은 형수님 예상이 맞아 떨어진 거네요. 어떻게든 그렇게 해서 불안감을 딱 줘서 겁을 주면. 그 작전이 맞아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무서우니까 편지부터 쓴 거네요. 그렇죠. 결국 최 씨는 추방이 된 건지 아니면 정말로 제 발로 한국으로 들어왔는지. 제 발로 들어왔습니다. 2008년 11월 15일 인천항에서 최 씨를 체포했는데요. 3년 넘은 도피 생활에 아주 잔뜩 찌들어서 볼이 푹 패인 게 얼굴이 금무티티했습니다. 아유. 네. 사는 게 사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살해한 상황에 대해서는 곰곰이 다 자백을 했으니까 더 이상 뭐 버틸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마도 가장 싸게 가려면 결국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 뭐 홧김에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를 아마 준비해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돈도 안 갚은 데다가 자기를 심부름꾼 취급하면서 막 대하는 게 화가 나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고 저희한테 털어놨는데요. 나중에 재판에 가서는 칼이 아니라 프라이팬으로 머리 몇 대를 내리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인을 밝혀낼 수 없으니 반박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주범인 최 씨는요. 살인 및 사체 은닉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나머지 공범들은 각각 징역 1년 그리고 1년 2개월 선고받았고요.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1년은 어떻게 1년이 나올 수가 있지? 사실 유기에 그 동조한 것만 인정을 받아서 아무튼 시작부터 참 우연히 신기하게도 딱딱 맞아 떨어진 사건인 것 같아요. 즐겨봐 이 채널.